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우주위험연구실 실장으로 있는 최은정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우주 쓰레기가 온다. 우주로부터의 위험과 인류의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부분 우주 쓰레기가 온다라는 제목은요, 책을 하나 출간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책과 연관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전반적으로 담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영화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책을 내서 같이 그 동아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사진을 첨부했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를 졸업했고 천문우주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한국우주산업, 세트레가이, 그리고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 이르기까지 인공위성을 직접 개발하고 그리고 지금은 우주 위험을 감시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거의 2005년부터 대한여성과학기술인에서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탐구 교실 강연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여기에서도 인공위성과 우주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우주를 향한 꿈과 도전, 한국천문연구원 하면 떠오르는 말이겠죠. 저는 인공위성을 직접 개발하면서 아리랑 위성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두바이 위성 같은 위성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연도 많이 했었고 또 맨 위에 왼쪽에 보이는 그 사진이 제가 UN 외기권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을 했을 때인데요. 제가 하는 일들을 사진으로 엮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맨 위에 보이면 하나 그 초록색 빛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에서 나가는 레이저 빛입니다. 이 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까지 저의 경험에서 다 녹아나 있는데요. 아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포스터, 어떤 포스터인지 아시죠?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 아마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최근에 인터스텔라라는 것, 영화도 있었고요. 또 마션이나 스테이션 7, 아마 스테이션 7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의 우주정거장이 고장이 나서 이 고장난 우주정거장을 구하러 간 러시아의 우주인들을 그린 영화고요. 또 최근에 그래비티나 우리나라의 또 SF 영화 승리호가 있었죠. 아마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을 생각한다면 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 같은 영화들은 우주로부터 저 먼 화성 그리고 목성 사이에 있는 그런 소행성에서부터 지구로 돌진하고 있는 소행성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그 위험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구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담았던 영화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비티나 승리호 하면 또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바로 인공위성인데요. 그래비티는 우주 정거장에 또 허블 우주망원경에 우주망원경을 수리를 하러 간 우주인들이 바로 그 우주 쓰레기하고 부딪힌 우주 왕복선 때문에 우주 왕복선이 반파가 되면서 우주인들이 굉장히 우주에 미아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렸었죠. 또 최근에 바로 올해 개봉한 영화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SF 영화 승리호에서도 바로 이 우주 쓰레기를 직접 청소하러 다니는 승리호를 배경으로 찍은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을 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화들이 바로 제가 하는 우주 위험과 관련된 일들을 사실 굉장히 영화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담아준 영화라서 제가 이 영화들을 소개함으로써 좀 더 우주 위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영화 그래비티와 영화 승리호를 보면 또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시죠? 바로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들이 바로 우주에 나간 우주인들에게 어떤 위험을 끼치는지 바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비티는 우주왕복선의 우주 정거장에 이 부분도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영화 그래비티와 승리호가 있는데요. 영화 그래비티는 우주정거장으로 갔던 우주인들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러 갔었죠. 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러 간 우주인들이 바로 이 우주 쓰레기하고 부딪힌 우주정거장 때문에 바로 우주에 미아가 됐었던 내용들을 그리고 있었죠. 또 우리나라 승리호는 우주 쓰레기를 직접 청소하러 가는 승리호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모두 공통점으로는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 승리호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빈칸으로 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적합할까요? 땡땡땡땡으로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 땡땡땡땡땡가 가득한 우주. 맞추신 분 있으실까요? 네, 영화 승리호에는 바로 환경오염으로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와 또 지구 궤도에 우주 쓰레기가 가득한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바로 지구의 위성은 유일하게 달 하나뿐이었죠.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을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을 바로 위성이라고 하는데 지구에는 바로 유일하게 달만이 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가 되면서 바로 인공위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지구는 달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달처럼 지구 주위를 돌게 하는 바로 인공위성들이 많이 생겼죠. 1957년, 93년, 2021년을 비교를 하니까 지구 궤도에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들이 있는지 감이 오시죠? 현재 지구 주변에는 지름 10cm 이상의 물체가 약 2만여 개가 넘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10%만이 운영 중인 인공위성이고요. 또 앞으로 발사되는 많은 인공위성들은 이런 지구 주변의 인공우주 물체들을 점점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주 물체들이 있죠. 여기에는 인공위성처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도 있지만 다 쓰고 버려진 인공위성, 그리고 또 다 쓰고 버려지지 않았지만 인공위성이 운영 중에 폭발한다든지 또 운영 중인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가 부딪혀서 나온 파편이라든지 많은 인공우주 물체들이 같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우주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죠. 굉장히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지구 궤도를 덮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상의 인공우주 물체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운영 중인 인공위성이 8월 2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700여 개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알 수 있는,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파악한 것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이것보다는 숫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 운영이 종료되거나 파편들을 다 합하게 되면은 약 2만여 개는 바로 우주 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1957년에 하나의 스푸트니크 1호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2021년까지 굉장히 많은 우주 물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반 정도는 다시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져서 사라진, 바로 추락한 인공 우주 물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의 성향을 보시면 2020년과 2021년 그래프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죠. 바로 인공우주 물체, 즉 인공위성들이 급격히 많이 발사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크기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크기별로 알아보면
현재 우리가 1m보다 큰 것, 이제 운영 중인 인공위성, 다 쓰고 버려진 인공위성들 다 포함해서 크기가 지름 1m보다 큰 우주 물체들을 표시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요, 10cm 이상. 지구에서 우주로 바라봤을 때 관측 가능한 인공우주 물체들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궤도에서는 약 10cm급 정도를 관측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는 인공위성들을 어쨌든 하나하나 다 찾아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반대로 1cm나 또 1mm 이하의 이런 굉장히 크기가 작은 인공우주 물체들은 사실은 직접 셀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을 모델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주 물체들이 있을지를 추정한 건데요. 지금 1mm 이상이 되는 인공우주 물체들은 약 1억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공우주 물체들이 분포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중에 우리나라 인공위성은 몇 개나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으로서 등록된 것은 한 48개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13개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의 아리랑 위성 3호, 또 3AO, 5호는 현재 지구 궤도에서 지구 주변을 돌면서 지구를 관측하고 있죠. 우리별 1호, 2호, 3호, 과학위성 1호, 2호들은 모두 수명이 다해서 지구 궤도를 그냥 떠돌고 있습니다. 또 천리안 위성이나 정지궤도 복합위성은 정지궤도, 지구 대기권을 지나서 고도 36,000km에 있는 바로 그 궤도에 있는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이 바로 정지궤도 복합위성인데요. 이 정지궤도에 많은 위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천리안 정지궤도 무궁화위성들이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실제로 저희가 천문연구원에서 어떤 인공우주 물체들이 있는지 분포를 직접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바로 인공위성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바로 우주 쓰레기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이는데 파란색은 바로 우주 파편들, 또 빨간색은 로켓의 잔해들, 조금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어쨌든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들이 얼마나 지구 궤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죠. 지구와 가까운 곳을 적어도 지구에서 고도 36,000km 떨어진 곳을 정지궤도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적도 주변에 많은 인공위성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여기는 굉장히 특별한 궤도예요. 왜냐하면 정지궤도에 올렸지만 특히 적도 부근의 정지궤도에 올리는 위성들은 바로 지구의 자전 속도와 그리고 인공위성이 도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언제나 인공위성은 지구의 한쪽 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궤도죠. 여기에 많은 인공위성들이 이미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주 위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우주 위험이 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주 위험의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태양 활동도 있는데요. 이 태양 활동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자기파, 전자기, 지자기 폭풍, 태양 폭풍, 또 자연 우주 물체, 맨 처음에 우리가 딥 임팩트나 아마겟돈을 봤었던 이런 소행성들이 지구로 충돌하는 위험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제가 강조해드리는 내용들은 바로 이 인공우주 물체에 대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는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우주 물체가 지구로 추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구 궤도에서 우주 물체들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에 직접 충돌을 했을 때 실제로 운영하는 인공위성들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죠. 또 아직까지는 우주가 어떤 한 나라의 영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그 인공위성이 다니는 궤도는 그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어떻게 보면 소속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각 나라별로 이 우주 영공에 대한 다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하나의 위험의 종류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 우주 자산에 대한 안전,
또 각각의 우리의 우주 자산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 사회 안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주로부터의 위험으로 보호해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아마 이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을까요? 인공위성이 우리 집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인공위성이나 우주 잔해물들이 지상으로 떨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2로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 기다란 통이 보이시죠? 이거는 바로 중국의 창정 5B 로켓의 잔해인데요. 작년 5월에 코트디부아르에 떨어져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는 바닷가에 떨어진 것들이 많고요. 또 실제로 대도시 안에 어떤 작은 물체들이 떨어져서 어떤 자동차를 파괴한다든지 가옥을 파손시킨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여성분은 실제로 우주 잔해에 맞으신 분인데요. 이분은 델타 로켓의 잔해가 어깨에 떨어지면서 그 잔해를 신고하면서 유명해지신 분이시죠. 실제로 이런 많은 인공우주 물체들이 추락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매년 한 300개 이상의 우주 쓰레기들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우주 쓰레기들이 지구로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잠시 항공기들을 멈춘다든지 또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인공우주 물질 추락 사례에 대비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린트겐 위성, 러시아의 포브스 그룬트 화성 탐사선이 지구로 떨어졌을 때, 또 코스모스 1484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핵 연료를 탑재했던 굉장히 위험했던 군사 위성이었습니다. 이 코스모스 954 그림이 보이시죠? 사진이 보이시죠? 이 사진이 바로 캐나다에 떨어졌던 핵 연료를 탑재했던 군사 위성이었는데요. 실제로 캐나다의 호수를 방사능 오염시켰던 굉장히 위험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이런 위성 추락 상황실들을 열고 우주 물체가 떨어질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또 위험이 아까 있다고 했죠? 지구 궤도에서 우주 쓰레기와 운영 중인 인공위성이 서로 부딪힐 위험입니다. 이때는 아주 작은 우주 쓰레기라도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은 굉장히 빨리 돌고 있습니다. 속도가 초속 7에서 한 8km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권총으로 총을 쏠 때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에 비하면 7배에서 8배 정도 빠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들은 에너지가 크겠죠. 서로 충돌한다면 굉장히 작은 우주 물체라도 큰 인공위성을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초속 10km로 날아가는 지름 0.3cm의 알루미늄 공은 아마 느낌, 체감상으로는 시속 100km로 날아가는 볼링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물체 충돌 사례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주정거장 창문에 부딪힌 굉장히 작은 1mm도 안 되는 작은 파편을 맞은 부분입니다. 이런 창문에 맞는 우주 쓰레기들은 쓰레기의 위력은 이런 창문들을 깨트릴 수도 있고 이런 창문이 부서지면 결국엔 우주정거장 안에 살고 있는 우주인들이 위험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실제로 실험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에는 우주 왕복선과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에 있는 태양 전지판에 실제로 맞았던 사례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주에선 스쳐도 한 방입니다. 영화 그래비티처럼 굉장히 작은 우주 쓰레기도 큰 우주 정거장을 폭파시킬 수 있을 만큼 큰 위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우주 쓰레기들이 증가하거나 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승리호 얘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승리호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우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일들을 승리호가 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업동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작사를 가지고 다른 우주 쓰레기들을 포획하는 것들을 그리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개념들을 영화에 담았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또 옆에 보시는 이 UTS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우주 쓰레기들을 모으는 하치장 역할도 같이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지구 궤도에 많은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들이 늘어난다면 아마 이런 하치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감시, 우주 상황 인식, Space Situational Awareness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이런 우주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탐지와 추적, 그리고 식별, 그리고 목록화를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탐지라고 하면은 우주 물체를 관측을 하는 것이고요. 추적은 발견된 우주 물체를 따라가서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고요. 식별은 그 물체가 어떤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고, 목록화라고 하면 그 물체들을 목록화, 데이터베이스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광학망원경이 있겠죠. 이 광학망원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레이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더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낮과 밤에 관계없이 관측을 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관측 기술이죠. 또 레이저를 직접 쏴서 인공위성에 맞춰서 그 인공위성이 어디에 가는지를 알 수도 있고요. 또는 최근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고출력 에너지를 발사해서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실험도 한답니다. 전 세계 우주감시 네트워크로 가장 앞서고 있는 국가는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30개의 관측 시설을 갖고 있고요. 이런 관측 시설로부터 우주 감시 기능과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 지도에는 잘 보이지 않네요. 여기 알타 아콜이라고 하는 카잘레인 군도에 스페이스 펜스라고 하는 레이더를 설치를 했고요. 이 설치된 레이더를 통해서 앞으로 거의 지름 3cm급의 인공 우주 물체도 발견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환경 감시기관 위성 추락 상황실에서도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우주 물체가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감시는 한국천문연구원뿐만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공군, 또 국토부, 해양부 모든 부처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안전과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측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위성 추락 상황실은 아래 보시는 망원경, 이거는 몽골에 설치되어 있는 광학 감시 망원경인데요. 이 망원경을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인공위성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찍히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에 한국 대표단으로서 참석하면서 지구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이라는 법을 갖고 있고요.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주물체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관측을 해서 또 우주위험에 대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개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정말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마지막 사진 보시면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왼쪽은 100년 전 뉴욕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현재의 뉴욕의 모습입니다. 마차를 타던 시절, 그리고 지금 자동차로 교통지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그 자동차들이 그 도로를 꽉 메운 사진을 보실 수 있죠. 과거에 도로가 이랬듯이 앞으로 우주는 더 빠른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항공기도 항공기 역사 100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항공기들이 개발이 됐고요.
지금 고도 10km 이상 또 그 위아래에 많은 영역들이 비행기로 꽉 차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에 대한 부분도 자동차, 비행기처럼 우주선들이 앞으로 우주를 날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나가기 위한 우주공항, 또 우주에서 여행을 즐기기 위한 호텔, 우주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주의 안전한 평화를 위해서, 안전한 우주 활동을 위해서 우주 감시와 우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해야만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천문연구원도 이런 우주위험 감시에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미래 세대의 우주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안전한 우주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